네, 을미년 새해를 맞아서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세 차례에 걸쳐서 올 한해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올 한해 세계 경제 호재와 또 하방적으로 복병이 될 수 있는 변수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이 정책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정말 대전환기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 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연초의 그 세계경제 전망, 뭐 국제금융시장 전망,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예측치 나오더라도 사실 그 전환기에 있어서는 항상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전망에 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뭐 세계 경제를 올리든 내리든 이런 변수들이 올해는 더 그 재테크라든가 금융시장에 더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변수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악재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건 이제 상향 프리미엄 변수라 그럽니다. 프리미엄 변수.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익숙한 하방 리스크 요인, 요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잠시 요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월가에서 보통 호재다 하는 표현을 상향 프리미엄이라는 변수로 쓰는데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이 호재 자체도 언제든지 악재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를 상향 프리미엄 변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연초 전망치에 비해서 프리미엄만큼 성장이 올라가겠죠. 분기 전망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방 리스크라는 것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됐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그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3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성장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느끼냐 하면 작년에 연초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4%까지 전망됐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장률을 분기 전망할 때마다 자꾸 성장이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개인의 그 재테크에 더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변수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세계경제 성장률도 중요하게 쓴다는 분기 전망 때 세계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향 프로그램이 많이 나타났냐 아니면 끌어내릴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많이 나타났냐 이 문제가 분기 전망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을 보기 때문에 네. 이 변수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상향 프리미엄 변수와 하방 리스크가 지금 공존하는 상황에서 좀 그럼 밝은 요인부터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향 프리미엄 변수, 뭐니 해도 뭐 산유국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이 전 글로벌 경제로 봤을 때는 유가 하락 부분도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 부분에는 상향 프리미엄 변수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국가별로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입장이 어떠냐. 왜냐하면 원유 수출국이냐 네. 수입국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렇게 대입되겠습니다는 아무래도 그동안 국제유가가 1970년대 2달러였다가 지금은 뭐 110달러, 올해 지난 혜택을 110달러까지 갔다가 네. 올해 연초에는 지금 오늘 그 끝난 그 뉴욕 상품 시장에서는 서부다 약사 중일리가 배럴당 50달러 선도 붕괴됐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가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추세적으로 유가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유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것은 결국 원유 수입국들의 모습이 굉장히 수요가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가 하락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향 프레임 변수로 이렇게 꼽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한 50% 정도 급락했는데요. 이걸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때와 유가가 50% 떨어졌을 때 이거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 통계기법상 계량 변수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0.5% 정도 끌어올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향 프리미엄 변수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같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상향 프로메이에서 성장률 제고가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지금 이제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원유 수출에 의해서 먹고 살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타격을 많이 받는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명함을 갖고 있지만 국제 유가 하락은 결과적으로 보면
프레임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어제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유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떨어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올라간다 하는 네. 심리에서 원유와 관련된 펀드라든가 이런 게 물타기 하는 시각에서 지금 더 이렇게 사놓으시면 사놓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페크의 카르텔이 약화됐다든가 예. 아니면 세일가스라는 새로운 게임 룰메이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기 전에는 유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 그동안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증권사가 많이 팔았습니다는 원유 펀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낙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유 손실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십시오. 예. 이런 상태에서 자꾸 추천들을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상 게임의 룰이 이렇게 새롭게 받는 게임의 룰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쪽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꼭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융사에서 지금 원유 펀드와 관련된 지난해 낙인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유가 떨어져서 사실상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타기 하는 측면에 금융 상품을 강요하는 이런 시각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또한 이 상향 프리미엄 변수로 지목되는 것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또 부의 축적이 일어났었고 그 부분이 얼마나 소비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이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전미 경제학회, 미국 경제학회에 열리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이 대목이 소위 웰스펙트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그동안 미국 주가 많이 올랐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다우지수가 6,400에서 오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그래도 17,000선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현재 이번 연말연시기에서 가보니까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웰스펙트 부분, 부의 효과 부분은 사실 올해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향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웰스펙트 부분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건 이론적으로 보면 항상소득가설이라든가 생애주기가설. 이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항상소득가설이라든가 모디라든가 앤드라든가 모딜리아니가 했던 생애주기가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미래가 밝게 보인다 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자꾸 쓰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사실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 해도 미래가 불확실하면 안 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전자는 소위 웰스펙트 부분이고 후자는 앤티 웰스펙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미래에 대해서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웰스펙트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뉴욕의 새해맞이 행사 볼 때 뉴욕은 있잖아요. 이 새해맞이 행사가 일종의 경제 참고지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참고지표거든요. 올해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여주려는 새해맞이 행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역시 올해 미국을 비롯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주가가 올랐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웰스펙트 부분이 상향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디카플링 현상 때문에 사실 정책 당국이 지금 정책 당국이 아니잖아. 이전 정책 당국의 정책의 판단 미스를 해서 금리를 내릴 때 과감하게 내리지 못하고 돈을 풀 때 풀지 못함에 따라서 사실 대외 환경이 의존함에 따라서 그동안 한국이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안 올라갔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만큼은 이 웰스펙트 부분에 의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위 상향 프리미엄 변수는 기대할 수 없다. 예.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상향 프리미엄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하방 리스크도 살펴볼까요? 투자자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요, 이 세계 경제를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마 제일 으뜸으로 꼽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호재냐 악재냐, 예. 상향 프리미엄이냐
그다음에 하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예. 어떤 쪽으로 보느냐. 그래서 일부 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렇게 악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극복이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줬을 때는 분명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만큼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건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예.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상이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그 금리 인상된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지속 생존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갔고 이분이 거품이 오래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자산시장 관련해서 가장 신망이 높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미국의 부동산이라든가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찬동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 변수가 미국 경제에 건전하게 경제가 올라간 것을 반영한다면 금리 인상 부분이 사실 건전한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실상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는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미국 경제의 악재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자산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미국의 구조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떠냐? 금리 인상이 부각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겠죠. 네. 오늘 아마 시장 보면 잘 보실 걸 알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반드시 사실상 그 미국의 그 좋은 측면을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누차에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 의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파이낸셜 마켓 컨디션 오늘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하면 어떻습니까? 금리는 올리더라도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겠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이러한 그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나타나면 굉장히 또 그동안 올렸던 부분을 반납시키는 요인으로 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은 사실 미국 경제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상향 프리미엄 변수가 될 수는 없다. 하방 리스크 변수로 봐야 된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국가 입장에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 변수로 보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하방 리스크 변수로 봐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하나가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리스가 유럽에서 탈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론될 정도로 유로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제가 앞서 시리자당이 이제 집권할 경우에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이제 표현함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까 봐요. 지금 구제금융을 바꾸는 상황에서 빚을 탕감해달라고 지금 그리스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긴축 재정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그런 요구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시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어떤 협박성 카드로 유로존 탈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언급되고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유럽 통합이 자꾸 이렇게 와해되고 붕괴되는 과정이 온다라면 상당히 이것도 우려할 부분인데요. 네. 예. 적반하장격이죠. 예. 돈 받는 사람이 오히려 갑질하는 네. 이런 모습이 지금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돈 받은 사람이 구제금융 받은 사람이 갑질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질서가 흐트러지고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지켜줘야 될 대목인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진다. 사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자기는 고개를 못 숙여야 되는데요. 네. 사실상 고개를 바짝 든다는 것은 그만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본질이 부분이 무너진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오늘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본주의의 가장 상징격이 누구냐 하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격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2013년 하반기에서부터 유럽 경제가 조금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서 일부 국내 그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관련된 상품을 많이 추출했습니다는 네.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유럽의 그 재정 통합 문제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유럽 위기는 언젠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발생된다 하는데요. 지금 유로 크라이시스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유로 크라이시스 1.0이라면 지금 유로 크라이시스 2.0 시대 이렇게 불거질 만큼 네. 상당 부분 지금 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구제금융 문제 관련해서 재정위에 관련해서 그 문제는 아니죠. 네. 왜냐 그 문제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선택이 있는 건 문제냐? 내가 유로존에 남아있을 거냐 아닐 것이냐 예.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로크라이스 1.0 세대보다도 유로크라이스 2.0 세대는 100년 동안 여기에 준비했던 부분에 탈퇴 문제니까 사실상 위계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렉시트 방안이다. 그렉시트 방안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하는 그리스 플러스 엑시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불거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그렉시트 방안이 지금 불거지긴 합니다는 작년부터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죠. 분리독립 문제가 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국내 매스컴들이 대부분 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만 얘기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스페인에서도 바스크와 카탈리아 문제, 네. 이탈리아에서 북부 이탈리아 문제,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프랑드르 문제,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동부 분립 문제, 이건 유로존의 국가는 아닙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럽 통합 문제가 상당히 앞길을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것이 고스란히 전개되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유로랜드 회원국이 아니지만 EU 회원국에서 경제가 비교적 잘 나가는 게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유로존의 골치 아픈 유로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영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유로존에 영국이 가입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대신에 네. 또 한 가지는 자 EU까지 탈퇴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EU까지 유로존에서 안 가입했습니다는 네. 지금 유로존 안 가입하면서 영국이 좋으니까 차제해 EU까지 유럽연합까지 탈퇴하자 해서 이것을 브렉시트 방안이다. 영국의 엑시트 방안이다 해서 브렉시트 방안까지 불거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영국 유럽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네. 미국 증시도 크게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이걸 맞서서 유로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유로 가치가 올해는 엔화 약세 문제가 아닙니다. 엔화 약세는 2년 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뭐냐면 하반기에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유로 약세 문제를 보십시오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1유로가 1.18달러대까지 무려 1.20달러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6년 이후 9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유럽의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복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황에 따라 상당히 지금 경제라든가 저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저희가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일본 이야기입니다. 무디스가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미 강등을 시켜서 일종의 경고 차원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베nomics의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국가 채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디폴트 우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개를 좀 드는 상황을 또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 문제는 이제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언급해왔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는다. 네. 이게 세 가지 화살촉이 있는데요. 발권력 동원에서 엔저를 유도하는 방식은 1차, 2차 때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발권력 동안에서 엔저를 유도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전체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 가지고 경기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수익이 발생한 일본의 수출 기업들한테 노사정 합의에서 일본 국민들한테 임금 인상이라든가 배당을 증가해서 사실상 일본의 민간 소비가 증대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누진적이게 재정 수입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한 부분도 된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발권력 동원한 엔저는 경기 회복의 목적에 단초 역할만 하는 거지 그게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기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엔저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엔저 78에서 120엔 가는 엔저를 특별 이익을 이제는 두 단계, 세 단계, 2차, 3차의 두 단계, 3단계로 노사정 합의에서 이것을 배분시키는데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배분시킨 데는 절대적으로 보면 내가 일본의 정부에 의해서 엔저에 의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1달러에 78엔 받던 것을 1달러에 120엔 받아서 특별 이익이 되는데요. 그 이익을 자기 근로자한테 줄여줄 주겠느냐. 것인가.
예. 배당을 주겠느냐. 예. 안 되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노사정 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와 사 서로 상반된 관계, 정부의 코디네이션 이런 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대목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네. 결국 국가 채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일본이 국가 디폴트 사항이 계속해서 국제금리 시장에 되면 이 문제는 일본 자체로 보면 일본이 30년 가능성의 어떤 진입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가 아무리 과거에 비해서 약화됐다 하더라도 선진국 중에서 지금 세계 3위권이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본 경제에 영향을 많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역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하방 프레미엄 변수로 하방 리스크 변수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참 하방 리스크 올해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요. 그만큼 주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이 선진국의 통화 정책 간의 차별화 현상이 분명 크게 발생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나눴었고요. 그로 인해서 자금 흐름, 금리 차, 그러다 보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이미 환율 전쟁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밀고 나가는 부분 때문에 이 환율 전쟁도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예, 올해 그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책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환율과 직접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통화치라는 것은요,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역시 돈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통화정책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변수는 있긴 합니다는 자, 미국은 긴축기조로 다스리는 거죠. 어쨌거나 양적 완화적 정리되고 금리를 올리면 긴축기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완화기조든 뭐든 관계없이 전체적인 추세에 보면 완화기조지만 밑바닥 떨어질 때에 비해서는 긴축기조로 들어서는 거죠. 네. 긴축기조로. 그래서 긴축기조로 들어서고 일본은 그 돈 푸는 거에서 좀 돈의 공급 규모를 줄이는 중립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유럽은 아주 대대적으로 나서죠. 대대적으로 돈 푼다 하면 자, 미국 긴축. 그다음에 일본 중립기조로 가고 유럽 돈 푼다. 이러면 당연히 그걸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이다. 글로벌 위한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 전쟁이 이렇게 얘기 나올 때 항상 동전의 앞뒤것처럼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캐리 자금, 와다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이런 쪽의 얘기들이 항상 환율 전쟁 이게 우려가 될 때 항상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예.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금리차와 통화치를 감하는 국제간 자금 이동선인 피셔 이론에 근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유일하게 경제가 되니까 네. 미국이 자국의 경제권을 반영해서 달러가 그야말로 슈퍼 달러 되면 초강세가 되면 환율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뭐냐면 정보 통화가 약세가 되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자, 미국이 유일하게 경제가 좋다니까 그냥 시장 아주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 다른 국가들은 전부 통화가 약세되기 때문에 자, 더욱 통화 약세되니까 경기라든가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우려되느냐? 미국도 제닛 옐런이 경제는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고용 문제에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수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달러 초강세를 경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를 표명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미국 경제가 유일하게 좋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수주의 목적, 이기주의 목적, 다시 말하면 빈부격차 축소시키고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의 입장대로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달러 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나서느냐? 예. 결국 미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식으로 달러 강세폭이 반영하지 못한 폭만큼은 최소한 다른 국가들은 약세를 시킨다. 그래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올해 하방 리스크로서 굉장히 많이 꼽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하방 리스크 말씀드리면서 금리 인상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런 금리 인상이다 보면 신흥국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신흥국의 통화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참 조언을 또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
네, 네. 사실 그 통화 위기라는 것은 그쪽에 정리는 되진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 크라이시스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기 하지만 크라이시스가 어떤 국면이냐 하는 구체적으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 이 크라이시스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상식선을 벗어난 예상선을 벗어난 대응적인 수단에서 벗어난 이런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통 크라이시스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는 크라이시스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흥국이라도 똑같은 신흥국에 속해 있는 건 아니다. 왜냐? 지난해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는 중국 같은 신흥국에서 인도 아주 좋았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재테크를 수록했죠. 그러나 러시아,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재테크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신흥국은 어렵습니다. 신흥국은 어떠 하더라도 과거에는 한국이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이 속했던 자치로 도매금으로 신흥국의 개별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굉장히 도매금으로 몰려가는 그 인식만 탈피하시면 됩니다. 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금이 탈되면 신흥국이 먼저 위기를 겪는 게 아니고 네. 신흥국의 외환보유라든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상당분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외화가 부족하고 상품 수출하는 국가는 올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외화가 풍부하고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올해 신흥국이라 생각해도 반사적 이익이 있게 된다. 이것만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 상향 프리미엄 변수로는 이 국제 유가가 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자산 효과, 이 부의 효과가 얼마나 소비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상향 프리미엄 변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하방 리스크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리스 또 뭐 그 통화 이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 또 일본의 이 아베노미스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